11월 1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법원이 기소 하루 만인 오늘 사건을 신설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에 배당했습니다. 특별재판부 설치 논란이 거센 가운데 이뤄진 법원의 이례적인 신속한 재판 배당,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심층 리포트 김정래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오늘 임종원 전 차장 사건을 형사합의 36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구속 기소 하루 만에 신속한 배당입니다. 형사합의 36부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새로 신설된 3개의 형사합의부 가운데 하나입니다. 형사합의부 신설 당시 법원 안팎에선 특별재판부 설치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 상당수가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재판을 맡길 수가 없어 재판부를 늘렸다는 겁니다. 앞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8일 국회 사개특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특별재판부 설치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혐의자라든지 이런 거 비호하거나 도와주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 의사도 없고. 이런 가운데 민변은 오늘 성명을 내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신설은 특별재판부 설치를 피해가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법원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임종원 전 차장 재판은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관련 재판들이 줄줄이 이어질 텐데 재판거래 재판, 법원 관련 재판들을 법원 스스로 하면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 해도 누가 그 공정성을 믿어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추가로 형사합의부 3개 재판부를 증설을 했는데 저희로서는 이것이 좀 특별재판부를 도입해야 한다는 좀 국민적 요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좀. 대한변협 조사 결과에서도 특별재판부 설치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일주일간 회원들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925명 가운데 찬성 56.6%, 반대 32.2%로 찬성 응답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영장심사에서 보여준 법관들의 이중적인 태도로 이미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 진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 사법부의 치부를 사법부가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 등이 특별재판부 설치 찬성 이유입니다. 반면 반대 의견을 표명한 변호사들은 정치 권력이 사법부 재판에 간섭하는 것은 다른 형태의 사법농단이 될 수 있다. 특별재판부는 헌법상 삼권 분립이나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특별재판부 신설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았지만 반대 의견도 많았고 또 조건부 찬성까지 합하면 저희 대한변협으로서는 그 결론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이란 의견과 공정한 재판을 위해선 특별재판부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 결정권을 쥐고 있는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은 사법행정조직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대법원장에 집중된 사법행정 권한을 어떻게 분산하느냐, 누가 어떻게 나눠 갖느냐가 논의의 핵심인데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공청회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개특위 공청회 대상에 오른 법안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입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일단 판사 인사 등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선 대체로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런 과도한 권한 집중이 판사 줄 세우기나 눈치 보기 등 재판과 법관 독립 침해 여지를 만든다는 게 참석자들의 진단입니다. 법원 행정처 근무로 관료적 사고방식에 익숙해진 법관들이 승진해서 우대받았습니다. 관료적 인사 시스템 하에서 재판에 서면서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식 위의 논리적 귀결은 대법원장의 수조기자 사법행정권 남용의 진앙지로 지목받고 있는 법원행정처 폐지로 이어집니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별도의 회의체를 만들어 비법관 등 대법원장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인사들이 사법행정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원 행정처를 통한 인사권과 예산권을 남용해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법행정권을 대법원장의 개인적인 역사의식과 정의감에 맡겨둬서는 안 됩니다. 먼저 법원 행정처 폐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반면 어떤 조직에서는 사법행정은 담당해야 하는데 무조건적인 법원 행정처 폐지와 새 기구 신설이 능사가 아니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헌법상의 대법원장과 대법관 회의를 무시하고 법률상의 기관에 불과한 이러한 기관들이 그 최대 권력으로서 사법행정권을 더 오남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그러한 위험성도 있다고. 법원 외부에 사법행정 권한을 넘기는 것은 자칫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교각사루의 잘못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치 법원 내에 회의체를 만들고 거기에 권한을 주면 사법부의 독립이 제고된다고 다수의 논리에 지나치게 매몰되고 이에 대해선 비법관들로 구성된 별도의 사법행정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이자 경향이라는 재반박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추세는 그러니까 그 사법행정을 법관들이 장악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부가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제3의 기관을 만들어서 그 제3의 기관을 통해서 법원의 독립성을 강구하는 것.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드러난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법원 내 수직적 권력구조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법행정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했습니다. 다만 개편 방법을 두고 여야 간, 법조계 전문가들 간 이견이 있어 의견 수렴의 과정은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살인이나 강간 등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 술에 취했다, 약물에 취했다, 이른바 심신미약 감경 논란인데요. 오늘 앵커 브리핑은 심신미약 감경 얘기 해보겠습니다.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청원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10월 22일 강서구 등촌동 47세 여성 살인사건의 주범 저희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입니다.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형을 선고받도록 청원드립니다. 딸이 아버지를 사형시켜달라는 충격적이고 경악스런 청원. 끔찍한 가정폭력으로 엄마는 아빠와 살 수 없었고 이혼 후 4년여 동안 살해 협박과 주변 가족들에 대한 위해 시도 등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다. 아빠는 치밀하고 무서운 사람이다. 엄마를 죽여도 6개월이면 나올 수 있다고 공공연하게 말했다. 이런 아빠를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또 다른 가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동의 부탁드린다. 해당 청원은 오늘 오후 현재 20만 명 넘게 동참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원인의 아버지 49살 김모 씨는 범행 당시 수면제와 술을 함께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형법 10조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감경 근거 조항인데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만취, 심신미약 감경을 받는 등 처벌보다는 교화라는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폐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라는 제목의 청원은 현재 무려 120만 명 가까이 동참해 최다 추천 청원에 올라 있습니다. 다 떠나서 얼마나 아버지가 끔찍하고 지긋지긋했으면 술과 약물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아버지 장담대로 혹시라도 6개월 만에 풀려나는 건 아닌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으면 딸이 아버지를 사형시켜달라는 청원글을 올렸을까 생각하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개별 재판부의 심신미약 감경 여부 판단을 맡겨둘 게 아니라 위험 예견 여부를 떠나 음주나 약물 등 자초한 심신미약 상태는 감경 사유에서 아예 원천 배제하는 등의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미망인, 남편을 따라 죽지 않은 여인,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 이 성차별적이고 봉건적인 단어가 우리 법전에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법률 용어 이제는 바꾸자. 이현무 기자입니다. 미망인, 지난 1955년 제작된 한국 최초 여성 영화감독 박남옥의 데뷔작이자 마지막 작품입니다.
미망인이라는 당시로선 상당히 선정적인 제목으로 여성의 관점에서 전후 여성들의 욕망을 충실하게 표현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망인. 한자로 뜯어보면 안일미, 죽을 망, 사람 인자를 씁니다. 직역하면 아직 죽지 않은 사람, 즉 남편이 죽었는데 아직 죽지 않은 여자라는 뜻입니다. 춘추 좌시전 장공편에 처음 나오는 말로 원뜻은 남편의 여인이 스스로를 낮춰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남편을 따라 죽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 자체가 시대착오적이고 가부장적이어서 거의 쓰지 않는, 뜻을 알면 쓸 수 없는 말입니다. 실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보면 미망인에 대해 다른 사람이 당사자를 미망인으로 부르는 것은 신뢰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뢰가 되는 미망인이라는 단어가 아직도 우리 법전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대표적 여성 비하 표현인 미망인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1조. 이 법은 대한민국 전몰공경 유족 미망인회를 설립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라는 조항이 그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산화한 전몰군인 경찰의 부인을 미망인, 아직 따라 죽지 않은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보훈처 관계자는 1963년 설립 당시부터 미망인회였다며 왜 문제를 삼는지 모르겠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전몰공경 미망인회라는 거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명칭을 변경을 하려면 법령 개정이 필요하고, 심지어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미망인으로 써놓은 조례도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9세 감면조례 제9조, 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2항,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그 조항입니다. 그 외 서초구와 송파구, 은평구 조례 등 미망인이라는 단어는 아직도 우리 법전과 조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차별적 용어의 잔재,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인권의 기본을 보장하는 용어가 국가기관과 법령에 하루빨리 반영돼야 할 것입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이제 3살짜리 아이들이 한 말이 법정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오늘 판결로 보는 세상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어린이집 학대와 아동 진술의 신빙성 얘기 해보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30살 A씨라고 하는데 2015년 12월 21일부터 이듬해 1월 3일까지 2주 동안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무용 핀인 일명 장구핀으로 이제 3살 난 아이들 7명을 무려 40차례 정도나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실이라면 엽기적인 가혹행위가 아닐 수 없는데 그렇지만 A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진술을 보면 피해 아동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바늘에 찔렸다는 답변을 유도한 정황이 있는 등 아동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1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힌 건 피해 아동 7명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는 법원 전문심리위원회 의견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데 따른 것입니다. 손바닥 등 맨눈으로 잘 확인할 수 없는 부위를 찌르는 등 일반인이 상상하기 힘든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A씨에 대한 재판부의 질타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A씨는 교묘하고 악랄하게 범행을 저질렀지만 모함을 일삼고 법정 구속된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도주 우려가 크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을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해 징역형 실형 선고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불천노, 불이과, 화를 옮기지 않고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다. 공자가 어느 제자가 가장 뛰어나냐는 애공의 질문에 요절한 애제자 안회를 그리워하며 높이 평가하며 한 말입니다. 말을 안 듣는 아이들에게 화가 났든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든 3살 아이들을 사무용 핀으로 수십 차례나 찌른 어린이집 교사.
놓여온 분노는 옮긴다고 사라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잘못 옮기면 자신만 더 태우고 잡아먹는 것 같습니다. 오늘 판결을 보며 든 생각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가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피의자 김성수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김성수의 가족이 김성수가 평소 우울증을 앓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해 김성수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8부가 오늘 민청학력 사건 피해자와 가족 등 8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총 9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의 오늘 판결은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명시한 지난 8월 헌재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민사소송에서 수어통역 지원 비용을 청각 장애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대법원장에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공고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늘 성명을 내고 조세 소송의 경우 세무사가 소송 대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세무사법 개정안 즉각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변협은 김정우 의원이 최근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사법체계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11월 1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